대통령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회의장 복도에서 미국 측 안보 보좌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 측이 제출한 비공개 요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용 고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허용,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부여, 우라늄 농축 기술 이전. 미국이 70년간 동맹국에게도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세 가지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을 제대로 추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트럼프는 팔짱을 낀 채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양국 참모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 순간이 한미 동맹 70년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지금 이 요청을 한 걸까요? 미국은 왜 70년간 이를 거부해왔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북한 잠수함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퍼즐의 중심에 핵추진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안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협상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요청할 줄은 몰랐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지원을 공식 요청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략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제안이었죠. 핵추진 잠수함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공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보통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잠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면으로 올라와서 공기를 보충해야 해요. 한국 해군이 보유한 손원 1급, 장보고급 잠수함이 모두 이런 디젤 잠수함입니다. 성능은 좋지만 한계가 명확해요. 오래 잠수할 수 없으니까 적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는 걸 계속 감시하려면 여러 척이 교대로 투입돼야 하죠.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 반응로에서 나오는 연료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공기가 필요 없죠. 이론적으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도 잠수한 채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승무원들의 식량과 체력이 한계가 되지 연료는 문제가 안 돼요.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한번 급유하면 33년 동안 작전이 가능합니다. 33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아시겠죠? 적 잠수함을 발견하면 끝까지 추적할 수 있고 적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수개월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완전히 달라요.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최고 속력이 시속 30km 정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60km 이상 낼 수 있어요. 2배 이상 빠른 거죠. 적 잠수함을 쫓아갈 수도 있고 위험할 때는 빠르게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음도 차이가 납니다. 최신 핵추진 잠수함은 자연 냉각 시스템을 사용해서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바닷속 배경 소음과 구별이 안 될 정도죠. 디젤 엔진은 아무리 조용하게 만들어도 기계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군 강국들은 핵추진 잠수함을 원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도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오커스라는 안보 동맹의 일환이었죠. 한국은 왜 이제야 본격적으로 요청한 걸까요? 사실 이전 대통령들도 시도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매번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거부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핵 확산 방지 때문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해요. 보통 우라늄은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0.7% 정도 들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용 연료는 3에서 5%로 농축해요.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는 최소 20%, 보통 90% 이상 농축합니다. 미국 해군 잠수함은 93%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죠. 이게 문제예요. 잠수함용이라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되면 그 기술로 핵무기용 우라늄도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은 이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이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처음 체결된 이 협정은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걸 금지했어요. 2015년 개정할 때도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우려였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선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허용하면 일본도 요구할 거고 대만도 요구할 거고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우리도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면서 농축시설을 만들 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절대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의 해군력이 급격히 성장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 해군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16척 보유하고 있어요. 공격형 핵잠수함이 6척,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이 10척입니다. 그리고 계속 건조하고 있죠. 2030년까지 25척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중국 잠수함들이 서해, 남해, 동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워요. 중국 핵잠수함이 수중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잠항 시간도 훨씬 길어서 계속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북한도 문제예요. 북한은 디젤 잠수함이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약 70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부분 노후화됐지만 최근에는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 계획도 있죠. 북한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하지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북한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찍고 수개월간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트럼프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다. 단지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고 싶을 뿐이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군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미 해군 잠수함들이 순찰하고 있어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면 미군이 다른 지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이 논리에 관심을 보였을 거예요. 트럼프는 일관되게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자체 방어력 강화를 요구해왔거든요. 미국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다. 동맹국들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증액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 정부 내부의 반대였어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모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핵 확산 우려를 계속 제기했어요. 한국에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거라는 논리였죠. 국방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도움이 된다고 봤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기술 이전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최고 기밀이에요. 영국에게만 완전히 공유했고 최근 호주에게도 일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까지 주는 건 다른 문제였죠. 한국이 그 기술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에너지부는 연료 공급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해요. 의회가 동의할까요? 공화당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주당이 문제였죠. 민주당은 핵 확산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에 고농축 우라늄을 주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할 거예요. 의회를 통과시키려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용 요청이었어요. 이건 핵 추진 잠수함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24기가 가동 중이고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큰 문제예요. 지금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곧 포화 상태가 됩니다. 영구 처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지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재처리를 하면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질을 추출하고 부피를 줄여서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프랑스, 영국, 일본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생성됩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핵심 재료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명시돼 있죠. 우라늄 농축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요청한 겁니다. 대담한 시도였어요. 사실 이 요청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농축 기술이 있어야 하며 사용 후 연료 처리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전체 핵연료 주기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핵 추진 잠수함 운용국이 되는 거죠. 트럼프의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어요. 이건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의회와 모두 협의해야 했죠. 회담 직후 트럼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즉시 반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요청이 동북아 핵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어요. 한국을 도와주고 싶지만 핵 확산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핵 확산 정책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이거든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중국은 무기를 더 많이 사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승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추진이 지역 안정을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 확산을 조장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죠. 거부했지만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 해군의 큰 위협이 됩니다. 밸런스가 바뀌거든요. 특히 한국 잠수함이 일본도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하지만 작전을 펼치면 평화헌법 때문에 어려웠죠. 해군의 움직임이 크게 만약 한국이 성공하면 중국은 이를 절대 원하지 않았죠. 컸습니다. 북한도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더 곤란해져요.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에도 주고 한국에도 주고 그러면 대만은 핵무장 야욕이라고 비난했어요. 끝이 없어지는 거죠.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미국이 우려하는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북한은 항상 자신들의 핵 개발이 미국과 한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해왔거든요. 한국 내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수 진영은 대체로 환영했어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봤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보 진영은 신중했어요. 핵 확산 우려와 주변국 자극을 걱정했죠. 특히 일본의 핵무장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도 제기했어요. 핵 추진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데 수조 원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원자로 설계, 추진 시스템, 소음 감소 기술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었죠.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준다 해도 습득하고 국산화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거예요. 인력 양성도 필요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특별히 훈련받은 승무원이 필요해요.
원자로를 다루는 기술자, 고도로 훈련된 잠수함 조종사, 정비 인력까지 모두 새로 키워야 했습니다. 예산도 큰 문제였어요.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한 척에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이 듭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 척을 건조하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한 거죠. 운용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승무원 급여, 유지보수, 기지시설 모두 합치면 연간 수천억 원이 들어요. 이걸 국방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전력 증강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여러 척의 디젤 잠수함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었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디젤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짧아서 교대로 투입해야 합니다. 특정 해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려면 최소 3척이 필요해요. 한 척이 작전 중이면 한 척은 이동 중이고 한 척은 정비 중이니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한 척이면 됩니다. 몇 달간 계속 작전할 수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엄청나지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어요. 해군 출신 전문가들은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작전 경험상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핵잠수함을 추적하다가 놓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반면 핵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핵연료 관리, 방사능 안전, 사고 대응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외교적 파장을 걱정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일본을 자극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준다는 거예요. 군사적 이득보다 외교적 손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트럼프는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국무장관은 신중론을 폈을 겁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지켜야 한다.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었겠죠. 국방장관은 달랐을 거예요.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봤을 겁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의 이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였을 거예요.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아마 중간 입장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요청을 완전히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연료를 공급하되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식으로요. 호주 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오커스 협정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자체 제작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 완성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핵연료도 미국이 공급하는 거죠. 호주는 농축 기술을 갖지 않습니다. 연료를 미국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다 쓴 연료는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요. 이렇게 하면 핵 확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주가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한국도 이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하되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후 연료 처리도 미국이 책임지고요. 한국은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을 갖지 않는 조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안을 받아들일까? 완전한 독자 능력은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 자체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래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연료까지 미국에 의존해야 하느냐?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게 뻔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최선의 타협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했어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24기나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 수출도 했어요. 하지만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발전소 원자로는 크고 무거워도 되지만
잠수함용은 작고 가벼워야 해요. 출력 밀도가 높아야 하고 소음이 거의 없어야 하며 정비 없이 수십 년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중국이 좋은 예입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핵잠수함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초기 모델들은 소음이 심하고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제대로 된 성능의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죠. 그것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서요.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한다면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20년에서 30년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중국 해군은 계속 강해지고 북한도 발전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으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설계도를 받는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조시설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은 길이가 115m, 배수량이 7,800톤이에요. 한국의 장보고급은 65m, 3,000톤입니다. 2배 이상 차이 나죠. 더 큰 건조시설, 더 정밀한 장비, 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원자로 구획은 방사능 차폐가 완벽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승무원들이 피폭되거든요. 건조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험 운항도 중요했습니다. 완성된 잠수함을 바로 실전 배치할 수는 없어요. 수년간 시험 운항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합니다. 원자로 성능, 추진 시스템, 소음 수준, 모든 걸 철저히 검증해야 해요. 미국은 새 잠수함을 건조하면 2년에서 3년간 시험 운항을 합니다. 한국은 처음이니까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테니까요. 첫 번째 잠수함은 사실상 시제품이나 마찬가지죠. 승무원 훈련은 어땠을까요? 핵추진 잠수함 승무원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승무원을 양성하는데 최소 2년이 걸려요. 원자로 운용 교육만 6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교육시설을 짓고 교관을 양성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했죠. 초기에는 미국에 파견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정비 인프라도 구축해야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정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원자로 관련 정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방사능에 오염된 부품을 다루는 특수시설도 만들어야 했죠.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정비를 위한 전용 조선소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조선소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한국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야 했는데 건설 비용만 수조 원이 들 거예요.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도 필요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원자로가 손상되면? 방사능이 누출되면? 승무원이 피폭되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어야 했어요. 환경단체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정박하면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지만 대중의 불안은 다른 문제였죠. 부산이나 진해 같은 군항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고려하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는 데 최소 15년은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어요. 그것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 얘기죠. 독자 개발이라면 30년도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 해군은 계속 강해지고 있고 북한도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역사적 맥락도 중요했어요. 한국은 과거에도 독자 무기 개발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했어요. 미사일 개발도 오랫동안 제약받았죠. 하지만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천궁 방공 시스템, 이지스 구축함 모두 독자 개발했어요. 핵추진 잠수함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어요.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의 역할 강화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감당하기 어렵다. 동맹국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일본은 이미 상당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항공모함인 이즈모급 구축함도 보유하고 있어요. 호주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한국만 제외되면 안 된다는 논리도 가능했습니다. 대만 문제도 변수였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개입할 거고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해군이 서해와 남해를 장악하려 들 거예요. 그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죠. 트럼프는 이런 모든 요소를 계산했을 겁니다. 단순히 한국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졌을 거예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고 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한다면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회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의회 동의 없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없거든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있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어요. 청문회가 열릴 거예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 장관이 나와서 증언해야 합니다. 핵 확산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건지 모든 걸 설명해야 하죠. 반대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낼 거예요.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 기술이 유출되면 어떻게 하느냐, 일본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란과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끝없이 따져 물을 겁니다. 행정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은 책임 있는 동맹국이다. 철저한 안전장치가 있다. 호주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 견제에 필수적이다. 이런 논리를 폈을 겁니다. 여론도 중요했어요. 미국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대부분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복잡한 핵 기술 문제니까요. 하지만 핵 확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언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보수 언론은 찬성 쪽으로, 진보 언론은 반대 쪽으로 여론을 몰 가능성이 높았어요. 폭스뉴스는 한국 지원을 옹호하고 CNN은 핵 확산 우려를 강조하는 시기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워싱턴에 로비팀을 파견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싱크탱크와 협력해서 보고서를 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알려야 했어요. 외교 총력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빠르면 6개월, 길면 2년도 걸릴 수 있어요. 트럼프 임기 내에 결론이 날지도 불확실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중에 최대한 진전을 이뤄놔야 했어요. 적어도 원칙적 합의라도 받아내면 다음 행정부가 쉽게 뒤집기 어렵거든요. 중국의 대응도 변수였어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 미국이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한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관광객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한국은 이런 압력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안보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일본의 태도도 중요했어요. 일본이 반대하면 미국이 곤란해집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거든요. 하지만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고 있으니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일본은 한국과 협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미국을 설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협력이 쉽진 않았지만 공동 이익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북한의 반응은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비난하고 자신들의 핵 개발을 더욱 정당화할 거예요. 어쩌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수도 있었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북한은 어차피 핵 개발을 계속할 거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든 말든 상관없이 북한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오히려 한국이 강해지면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죠. 러시아도 변수였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입지가 약해졌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결정이었어요. 트럼프가 승인하느냐 마느냐, 의회가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설득했고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상태였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백악관에서 고위급 회의가 여러 번 열렸어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중앙정보국 모두 모여서 논의했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트럼프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핵심 동맹국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영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죠. 영국과 호주는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복잡했고 이스라엘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회 지도부와도 협의했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지를 약속했어요. 트럼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죠.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지만 쉽게 찬성하지도 않을 거라는 신호였어요. 드디어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허용하되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고 사용 후 연료는 미국으로 반환하며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호주 모델을 따른 거죠. 완전한 기술 독립은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 자체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타협이라고 판단했죠. 한국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수 진영은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봤죠. 진보 진영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료까지 미국에 의존하는 건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5%가 찬성했어요. 안보가 강화된다는 기대감이 컸죠. 물론 비용 문제, 중국 보복 우려 같은 걱정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실행 단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꾸렸어요. 해군, 방위사업청,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였죠. 미국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설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0년 내 첫 번째 잠수함 진수였어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원자로 기술이 결합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으니 일본도 검토하고 싶다고 타진했죠. 미국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0년 후면 한국 해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해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술적 도전, 예산 문제, 국제관계 모두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과거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